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프랑스어 능력 자격 시험인 델프 A2를 함께 공부하게 될 정은영입니다. 델프 시험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프랑스어 능력, 즉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따라서 이전에도 델프 시험이 있었지만 2004년을 기준으로 이게 완전히 문제 유형이 바뀌었는데 그전까지는 단계별로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췄던 적이 많아요. 뭐 듣기면 듣기, A1은 뭐 이를테면 듣기다, A2 이렇게 해서 A6까지 나갔었는데 이것들이 골고루 영역을 다 실력을 높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A2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초 단계란 개념은 유럽 교육 시스템에서의 기초 단계예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6개월 이상 1년 정도 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던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는 듣기나 작문, 특히 구술, 듣기와 구술은 이 델프 시험과 관련해서 공부할 기회가 정말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야 될 델프 A2의 경우는 실제 시험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그러한 사항들의 초점을 맞출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델프 A2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죠. 시험은 3월, 5월, 11월 이렇게 한국에서 3번 시험을 봐요. 3차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응시자 수는 델프를 시험 보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 중에 응시자 수가 거의 뭐 2위 정도 할 정도로 정말 한국에서 응시자율이 높아요. 3월, 5월, 11월 3차례에 갇혀서 시험을 보는데요. 어느 달에 보던 간에 내가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이 시험은 이틀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돼요. 토요일과 일요일로 나눠져 시험을 보는데 토요일 날 보는 시험은 여기 듣기, 작문, 그다음에 듣기, 독해, 그리고 프로덕션 액티비티, 작문이에요. 이 세 가지 영역이 토요일 날 봐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프로덕션 오할이 일요일 날, 구술 테스트 일요일 날 보게 돼요. 여기에 있는 이 세 개, 토요일 날 보는 이 세 개의 시험을 합치면 여기 대략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A2의 경우는 보통 1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시험을 보게 돼요. 총 걸리는 듣기, 독해, 작문에 해당되는 시간이 1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대충 끝나게 돼요. 배점은 물론 영역별로 다 25점 만점, 4가지 영역이 도합 80점이 되죠. 특히 유의할 사항은 뭐냐면 바로 일요일에 보는 구술시험이에요. 구술시험은 내가 이제 응시를 하고 난 다음에 서류를 받게 되면 거기에 몇 시에 어디 방에서 시험을 본다가 표시가 뒤에 나와요. 그러면 그날 일요일날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바로 감독관과 바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험 유형에 따라서 준비하는 교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미리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준비 기간은 약 10분 정도가 돼요. 이건 이제 강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전반적으로 구성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이래요. 먼저 듣기 영역은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물론 배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여러분이 듣게 될 1번 에그제역시스 첫 번째 유형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안내방송이나 매장의 광고가 주로 나와요. 아농스나 피블리시테에 관련된 내용들이 첫 번째 유형에 나와요. 그리고 텍스트의 길이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야기할 핵심적인 이야기만 얘기하죠. 특히 특정 장소, 공항이라든가 기차역, 미술관, 공원 등 이런 공공장소에서 나오는 안내방송을 들려주고 내용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묻는 그러한 문장이 첫 번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문제 중에 사파가 포함되어 있는 선택지, 그러니까 3개의 선택지가 3개 중에 답을 고르는 문제가 있고 주관식 2문제,
듣고서 쓰는 것. 물론 쓰는 답이 어렵진 않아요. 아두 수준을 고려해서 듣고 나서 쓰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관식이 있다고 하지만 답이 그렇게 긴 그런 답이 아니에요. 짧은 그런 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때 유의할 사항은 특정 장소라고 되어 있죠. 이것 말고도 여기 지금 광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 자, 다 알려드립니다. 뭐 우리 매장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물품들을 세일합니다. 이런 식의 삐블릿이 있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트를 갔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정 장소의 경우 공항이나 기차역에 나오는 안내 방송들 이런 것들은 지금 아앵으로 내려갔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길지가 않아요. 어디로 가는 몇 편이 몇 시에 도착하니까 어디로 가세요 정도밖에 없어요. 아두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텍스트의 양도 늘어나요. 지금 듣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나오는 그런 안내방송은 거의 아두에 나오지 않고 특정한 장소, 미술관이나 공원 등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정보를 주는 안내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형들이 그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자, 그다음 두 번째 듣기 유형은 뭐냐면 자동 응답 메시지예요. 음성 메시지예요. 배점은 대략 6점 정도 되는데 아두라는 단계를 고려했을 때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과의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주로 친구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적인 주제를 통해서 부탁이나 제안 또는 약속 등에 관련돼서 메시지를 많이 남겨요. 음성 메시지. 그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풀어보는 건데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아두 듣기 두 번째 음성 메시지의 경우 99% 친구와의 관계에서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음성 메시지. 그런데 요즘 들어오면서 너무 그 주제가 메마른 상태가 돼버렸어요. 문제는 시험은 계속 보니까. 따라서 지금 이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에서 약간 범위가 늘어났어요. 즉 업무와 관련된 직장 동료의 메시지도 되고요. 전혀 일면식이 없지만 업무상의 이유로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 두 번째 유형인 음성 메시지의 내용으로 포함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식의 방식이 총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선택지 3개 그리고 주관식 3개 정도의 문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음성 메시지의 경우는 역시 범위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확장되고 있어요. 이게 특성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듣기 유형은 뭐냐면 바로 라디오 방송 즉 에미스용이에요.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와 관련한 기사를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다양할 수 있어요. 주제 역시. 예를 들어서 어떤 여행지에 대한 특별 여행지에 대해서 정보를 줄 때 이것도 역시 에미스용드 라디오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에미스용과 관계되어 있어요. 듣기 4개의 유형 중에 지금 여기 있는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세 번째 에미스용드 라디오가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내용을 보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르포 형식의 내용을 들려주고 답을 선택하거나 쓰는 거예요. 문제 구성 점수라든가 이 배점 문항 수 6문제라는 거는 두 번째 유형과 같아요. 다만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거예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좀 높아져요. 이 에미스용 라디오가 가장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6문제 중에 4문제만 성공하면 대성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분명히 영역별로 5점 이하면은 총점이 50점이 넘어도 합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듣기 영역에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면 5점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듣기 영역 네 번째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맨 끝에 네 번째 유형이 가장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쉬워요. 이거는 듣기 영역에서 5점 이하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만든 문제예요. 그래야지 아두에서 합격률이 높아서 배양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짧은 대화체 문장을 4개를 들려주고 오른쪽에다가는 보면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황들을 제시해줘요. 그리고 서로 연관되는 걸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A, B, A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배점이 8점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대화체의 내용을 듣고 관계가 있는 것끼리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통계적으로 8점 중에 거의 8점을 다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틀리게 되면 4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는 또 다른 답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8점이거나 4점이거나 돼요. 배점이.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최악의 경우 4점이 나왔다 할지라도 다른 3개의 영역 중에서 하나만 맞으면 5점이 넘어요. 따라서 듣기에서 5점 이하가 나오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네 번째 대화에 관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듣게 될 강의에서 듣기 평가에 대한 이 4가지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들을 제가 다 들면서 어떻게 풀라라고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그 방법을 터득하시면 돼요. 자, 이제 듣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듣기가 우리가 낯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듣기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식을 알아야 돼요. 순서를. 처음에 딱 답안지를 열면 먼저 첫 번째 듣기를 하기 전에 30초의 시간을 줘요. 그 30초는 문제를 읽으라는 거예요. 듣기 전에. 그러면 그 문제를 읽을 때 하나하나 자세히 다 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바로 첫 번째 듣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듣기 전에 주어진 30초 동안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내가 첫 번째 듣기에서 어느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즉, 쭉 문제를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선택지와 주관식이 있어요. 그러면 선택지가 무엇인지 제 문제만 딱딱딱 읽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식은 어차피 듣기에서 25점 만점을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좀 여유 갖고 몇 개 틀린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선택지에 있는 것만 맞을 것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듣기에서 내가 쉽게 고를 수 있는 선택지 것부터 먼저 내용이 뭔지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지에 해당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를 들으면서 답을 써요. 그러면 두 번째 듣기 이전에 다시 30초를 줘요. 답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듣기가 실시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듣기를 쓰면서 예를 들어서 주관식의 문제, 이건 뭐겠다. 그래서 두 번째 들을 때 주관식을 내가 썼다 이거야. 그러면 두 번째 듣기가 끝난 후 다시 30초의 시간을 줘요. 답을 이제 완전히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듣기 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자세하게 문장들을 다 읽으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주관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관식 중에 답을 내가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듣기 때 나는 주관식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해도 가능해요. 그럴 때 뭐에 중심을 둬야 되냐면 질문이 껑이나 우냐 끄로 시작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껑, 언제, 우, 어디에, 무엇. 어때요? 다 답이 단답형이에요. 짧아요. 이럴 경우는 두 번째 들을 때 얼마든지 답을 들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뿌엇과로 시작하면 왜라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답이 길어져요. 이럴 경우에 뿌엇과로 시작하는 문장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거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죠. 자, 다음은 독해 유형인데 독해 평가에서 역시 첫 번째 유형은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예요. 뭐냐면
상황과 광고를 연결하기라고 써 있는데 배점은 5점이에요. 단 5문제인데 인물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실제 보면 문제 이렇게 딱딱딱 어떤 5개의 표가 주어지고 맨 끝에 또 다른 칸이 주어져요. 이렇게 칸이 주어지고 여기에 5명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이란 문장이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과 앞에 5개의 표 중에 있는 것들 중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찾아서 옆에다 번호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점이에요. 그래서 인물을 설정하고 기호도와 관련되어 있거나 하고 싶은 활동 또는 가고 싶은 장소를 5개의 문장으로 주어주고 앞에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장소라든가 활동을 5개 써놨어요. 소개를 해놨다고요. 그거를 찾아서 연결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독해의 첫 번째 방식이에요. 다음 독해의 두 번째 방식은 이메일에 관련 내용인데 배점이 6점, 1점 더 높죠. 이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 프랑스 이메일 형식이 나와요. 그림이.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써 있어요. 친구든 누구든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이메일의 내용을 응시자가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그 이메일의 내용은 주제는 초대, 부탁, 제안 요 3가지가 가장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요새 자꾸 등장하는 또 다른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직업과 관련한 공적인 주제의 메일. 여기는 일자리를 제안한다든가 업무와 관련한 그런 메일들.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주제 영역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 이해하는지를 쓰는 거예요. 자, 3개의 객관식이랑 2개의 주관식이 있는데 보다시피 주관식이 1.5점씩이에요. 이 말은 주관식의 난이도가 앞에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해서의 주관식은 듣기에서의 주관식과 다르게 채점 기준이 엄격해요. 왜? 텍스트, 답이 되는 텍스트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답을 정확히 텍스트에서 보고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관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독해는 뭐냐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올라있는 그런 파일들 중에 내용을 발췌해서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제들이 뭐냐라는 거죠. 바로 특정 이벤트를 소개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어린 아이들을 위한 어떤 오락시설이 새로 개장을 한 거야. 이걸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지시사항,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해서 이럴 때 이렇게 하라라고 주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이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사용설명서였어요. 믹서기 사용설명서를 내용을 주어주고 그걸 이해하는지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왜?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계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거의 사라지고 그와 관련해서는 지시사항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어요? 자, 취직을 하려는 경우에 이력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력서를 써야 될 때 주의할 사항 이래놓고 기사를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활동 참여 요령도 마찬가지예요. 자, 좋은 일, 예를 들어서 해변가 청소하기라는 활동이 캠페인이 벌어졌어요. 그 내용을 기사를 주고 맨 끝에 보면 자,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주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세 번째 독해 유형에 포함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도 꽤 높고요. 단어 자체도 텍스트에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아두 수준에 너무 어려운 단어다 그러면 그 밑에 쉬운 단어로 프랑스어로 설명을 해주긴 해줘요. 하지만 설사 내가 모르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고 해도 절대 당황을 하면 안 돼요. 왜? 그 텍스트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게 문제들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절대 당황을 해서는 안 돼요.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할지라도. 자, 이제 마지막 독해 네 번째 유형은 뭐냐면 역시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인터넷에 기사를 보여주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묻는 문장인데
바로 이게 문제죠. 주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두라는 수준을 봤을 때 정치, 경제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주로 다뤄요. 환경오염, 인터넷, 특히 인터넷은 아주 단골 손님이에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건 건강. 프랑스 사람들이 건강에 되게 신경 쓰거든요. 건강과 밀접한 게 뭐예요? 바로 운동이에요. 그리고 교육과 관련되거나 청소년에 관한 문제들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청소년의 문제는 곧 자녀와 부모들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거든요. 바로 그게 교육이 되겠죠. 이러한 식의 주제를 읽고 6문제 중에 선택지와 그다음에 주관식을 답을 쓰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주관식에서 앞에서 3개 나오지 않았던 하나의 다른 증식이 여기에 도입이 돼요. 그게 뭐냐면 브레프라는 문제예요. 기사와 관련된 어떤 하나의 문장이 주어졌는데 그 문장이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참이냐 거짓이냐를 표시를 하고 그게 왜 그 답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장을 텍스트에서 그대로 쓰거나 응용을 해서 쓰는 문제예요. 그게 그 앞에 있는 독해 유형에서 없었던 문제예요. 그게 여기 4번째 유형에 포함이 돼요. 이건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2개 참 거짓 맞고 입증할 수 있는 문장까지 다 맞아야 다 만점이에요.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다? 반점 안 줘요. 이건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다음 장문은 총 2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13점인데 배점이 크게 보면 여행과 관련된 나의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친구한테 쓰던 메일 형식으로 쓰던 아니면 일기장에 쓰건 그 주된 내용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갔을 때 거기에서 느꼈던 아까 활동과 느꼈던 행동들, 인상 이런 것들을 글로 쓰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여기죠. 그런데 그 여행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순수하게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 또는 기업연수로 어느 나라나 특정 외국에 갔을 때 거기에서 했던 일이나 활동을 쓰고 그때마다 내가 느꼈던 느낌, 인상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틀이에요, 틀. 뭐냐? 이 글이 누구한테 쓰는 것이냐, 친구한테 쓰는 것이냐, 아니면 일기장에 쓰는 것이냐에 따라서 스타트가 달라져요. 이게 주제의 형식을 잘못 이해했느냐, 제대로 이해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잘못 쓰면 예를 들어서 일기를 써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서 살리, 꼬몽바뚜 이렇게 쓰면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형식을. 이럴 때는 감점이 굉장히 커요. 여러 영역에서 감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크게. 이러한 것들을 제가 장문을 설명하면서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2번째 메일은 유형은 뭐냐면 뭐 주로 메일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일이 3가지에 따라서 3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친구에게 초대 또는 부탁이나 제안 등과 관련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초대, 부탁, 제안과 관련된 메일을 나한테 보냈으면 그 메일에 대해서 내가 수락을 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2가지 내용으로 답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가지가 돼요. 하나는 직접 내가 쓰는 것, 2번째는 답장을 쓰되 하나는 수락과 하나는 거절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수락을 하는 경우는 뭐 내가 그래 알았어 갈게. 거절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절이야. 그러면 반드시 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상황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2번째 유형이 점수 배점은 첫 번째보다 1점이 낮은데 불구하고 주제가 3가지 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과거에는 거절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최근 수락도 나오는 편이고 게다가 내가 부탁이나 초대를 하는 글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다양한 이 3가지 유형을 어떻게 쓰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역시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줄 테니까 그 방식대로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시험이 끝나면 일요일 날 구설 시험을 보는데 구설 시험도 세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가 엉트르띠앙 드리제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인적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소개하는 거예요. 감독관 앞에서. 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감독관이 물어보죠. 뭐 당시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방학 때 뭐 했어요? 주말에 뭐 하나요? 이러한 간단한 개인적인 인적 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호도가 가장 중요해요. 질문 중에. 첫 번째 유형 중에. 뭘 좋아합니까? 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주말이나 방학 때 하는 활동, 그다음에 프랑스 관련 학습, 뭐예요? 프랑스어 언제부터 배웠고 왜 배우죠? 라는 식의 질문들, 또는 앞으로의 계획, 뭐가 되고 싶으세요? 이런 식의 개인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감독관이 질문을 하면 응시자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약 여기 나오는 것처럼 1분 30초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난이도는 세 가지 중에 가장 낮아요. 하지만 감독관과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이때 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술은 다분히 주관적인 감독관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돼요. 그래서 1분 3초 동안이지만 굉장히 잘했다 그러면 좋은 인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에서 훨씬 유리해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모놀로그 수입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백인데 준비실에서 12개 정도의 뒤집혀진 쪽지 중에 2개를 골라서 10초에서 20초 사이에 2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응시자가 직접 시험 보는 감독관이 있는 방으로 가서 몇 쪽 자기가 고른 쪽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실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쪽지를 고를 때 시간이 얼마 없어요. 거의 안 줘요. 그러니까 다 읽기에는 시간이 모자르니까 쪽지 2개 중에 빨리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쪽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이것 또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다음 감독관 한 8년 정도의 감독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쪽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를 제가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exercise on interac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도홀이라고 해요. 역할 분담 학습인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역시 준비실에서 12개 정도의 쪽지 중에 2개를 골라서 그 중에 하나를 최종 선택하는 건데 그 안에는 어떠한 상황이라는 게 지워져요. 그리고 감독관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까지 주어져요. 그러면 그 상황을 실제 상황인 것처럼 감독관과 응시자가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데 3, 4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우리가 대부분 잡아놨어요. 평균 시간을. 근데 실제로 3, 4분 정도 끌기가 어려워요. 앞에서 시간을 대부분 오래 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사소통 여기 역할분담 학습에서 3분 정도 끌면 거의 막시멈이에요. 왜? 그 다음 응시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처음만 잘 넘기면 큰 문제가 없어요. 주제에 따라서 응시자가 처음에 어떻게 말을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제가 이 델프 아두 시험과 관련해서 영역별로 주의할 사항들을 쭉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실력과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프랑스어를 회화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시험을 보면 떨어지는 확률이 높아요. 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올 만한 적중률이 높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험장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디서 본 듯한 건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아주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답을 고르는데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적중률을 높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알찬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냥 열심히 쫓아오기만 하면 되니까 앞으로 남을 강의를 하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고비만 넘기면 프랑스어로 쓰여진 멋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런 합격증을 프랑스에서 받게 될 거예요. 이거 받으면 절대 분실하면 안 돼요. 왜? 한번 분실하면 재발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꼭 액자에 껴놓고 부모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곳에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아도 실제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파이팅 에 본 šan스!